2025년 이전까지 체인링크는 암호화폐에 정말 깊이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면 조금 생소한 이름이었을 거예요. 네, 그랬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월스트리트랑 각국 정부가 가장 주목하는 기술이 됐어요. 정말 극적인 변화였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월스트리트의 모든 은행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래는 엉망이 되고 소통은 불가능하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오늘 저희는 이 모든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일종의 금융판 구글 번역기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배관으로 불리는 기술, 바로 체인링크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금융 배관이라는 비유가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체인링크의 기본 개념을 아주 쉬운 예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좋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일종의 똑똑한 자동 판매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날씨가 30도가 넘으면 아이스크림을 내보내라 라는 규칙이 입력돼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자판기는 스스로 창밖을 보고 온도를 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에서는 알 수가 없죠. 누군가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밖은 32도야 라고 알려줘야만 아이스크림을 내보낼 수 있어요. 아하, 외부 정보를 알 수 없는 블록체인에게 현실 세계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체인링크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된 수백, 수천 개의 온도계를 모아놓은 건 거대한 네트워크 같은 거예요. 온도계들의 네트워크요? 네, 이 온도계들이 서로 교차 검증해서 가장 정확한 값을 스마트 계약, 즉 자동 판매기에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체인링크가 시작된 오라클의 핵심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순한 온도계 공급자를 넘어서 아예 금융 시스템의 배관 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되었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025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극적인 도약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2025년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이유는 단 하나, 정부와 제도권 금융기관이라는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거대한 두 플레이어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네, 이전까지의 실험 단계를 완전히 끝내고 자신들의 실제 시스템에 체인링크를 이식하기 시작한 거죠. 정부와 제도권 금융이라니. 와,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럼 첫 번째 단서인 정부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미국 상무부와의 협력이었어요. 맞아요.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나 실업률 같은 아주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들을 체인링크의 데이터 피드를 통해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직접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웹사이트에 PDF 파일 하나 올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보 웹사이트에서 보나 블록체인에서 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데이터는 그 출처와 내용이 암호학적으로 봉인돼요. 봉인된다고요? 네, 즉 이 데이터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원본 그대로이며 단 한 글자도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누군가가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 통계, 그거 조작된 거 아니야? 라는 의심 자체를 기술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투명성과 신뢰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정부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그 자체로 자산이 되는 시대군요. 그렇죠. 그럼 이 검증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상품들도 나올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미국 CPI 지수가 특정 수치를 넘으면 자동으로 수익이 지급되는 채권 같은 것들이요. 정확해요. 바로 그런 혁신적인 금융상품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부가 직접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기술을 억압하기보다는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되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길을 터졌다고 해도 실제로 그 길 위로 수조 달러의 돈을 움직이는 건 결국 민간 금융사들이잖아요. 물론이죠. 그들은 이 새로운 길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혹시 정부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깊숙이 달리고 있었죠. 아, 정말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사례는 단연 마스터카드일 거예요. 3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가진 마스터카드가 체인링크와 손잡고 사용자들이 온체인 자산을 더 쉽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마스터카드 얘기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게 실제로 제 지갑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언젠가는 제가 해례 직구하듯이 마스터카드로 부동산 조각이나 미술품 토큰 같은 걸 간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온다는 뜻일까요? 바로 그런 미래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혔다는 의미도 크지만 사실 더 무서운 변화는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물밑에서요? 네, 바로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들이 토크나 펀드 업무에 체인링크를 핵심 부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토큰화 펀드요? 아, 기존 펀드를 블록체인 위에 토큰으로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펀드의 현재 가치, 즉 순자산 가치, NAV를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블록체인으로 가져와야 해요. 중요하겠네요. 만약 이 데이터에 오류가 생기면 수조 원짜리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은행들은 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데이터 공급 파이프라인 역할을 체인링크에게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잠깐만요. 들어보면 DTCC, 유로클리어, 스위프트 같은 이름들도 등장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들은 그냥 일반 은행 수준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뼈대 그 자체인데요. 이 보수적인 공룡들이 왜 굳이 위험해 보일 수 있는 블록체인? 그것도 체인링크와 손을 잡으려고 한 걸까요? 이게 하면 좋은 것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라도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 2025년의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아, 그들에겐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생존이요? 네, 지금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각 은행,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시스템과 규칙으로 수십 년간 땜질해온 누더기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국가 간 송금 한 번 하려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는 비싸죠. 그쵸. 스위프트 DTCC 같은 기관들은 이 낡은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었고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 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블록체인에서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각자 다른 언어를 쓰던 은행들이 마침내 통일된 공용어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체인링크가 그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디파이라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쓰이던 기술이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트레드파이, 즉 전통금융의 심장부로 들어간 거네요. 맞아요. 디파이와 트레드파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넘어서 낡은 트레드파이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인프라로 그 역할이 격상된 거죠. 좋습니다. 이제 왜 그들이 움직였는지는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가 궁금해지네요. 이런 거대한 변화가 가능했던 기술적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단순히 데이터를 잘 연결해준다는 것만으로는 이 까다로운 금융 공룡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부족했을 텐데요. 2025년에 체인링크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대체 뭐였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기관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기술적 열쇠가 2025년에 맞춰 공개됐어요.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CCIP, 크로스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 프로토콜이었어요. CCIP,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기술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걸 은행 간의 국제 표준 통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통역사요? 네, JP모건 은행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JP모건어라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고 외부의 이더리움 같은 곳은 블록체인 공용어를 쓰는데 CCIP가 이 둘 사이에서 자산과 데이터를 완벽하게 통역해서 안전하게 주고받게 해주는 거예요. 아, 이 통역사가 없었다면 은행들은 영원히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시스템 안에 갇혀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와, 그 비유를 들으니 확실히 와닿네요. 단순히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철저히 폐쇄적인 은행 내부망과 개방된 외부 블록체인 생태계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두 번째 기술은 뭔가요? 두 번째는 런타임 환경이에요. 기관들이 다루는 금융계약은 그냥 A가 B에게 1코인을 보낸다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훨씬 복잡하겠죠? 네, 수백 개의 변수를 고려해서 복잡한 파생 상품의 가치를 계산하거나 실시간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계약들이죠. 체인링크의 런타임 환경은 이런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블록체인용 슈퍼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슈퍼컴퓨터. 기존의 블록체인이 계산기 수준이었다면 이건 기관급 금융공학을 처리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을 제공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제 통역사의 슈퍼컴퓨터까지. 하지만 은행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규제와 고객 데이터 유출이요. 네, 그렇죠.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세 번째 기술은 자동화된 컴플라이언스, 오토메이티드 컴플라이언스와 기밀 컴퓨팅, confidential computing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건 스마트 계약 안에 변호사와 보안 요원을 내장시키는 것과 같아요. 변호사와 보안 요원이요? 네, 자동화된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계약이 실행될 때마다 이 거래는 A국의 규제를 준수하는가, B국의 자금 세탁 방지법에 적촉되지 않는가 같은 수십 가지 규제 항목을 자동으로 체크하고 통과될 때만 실행시켜요. 와, 인간이 하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코드가 대신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기밀 컴퓨팅은 고객의 신원이나 거래 내역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암호화된 금고 안에서만 처리하고 결과값만 살짝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거죠. 아, 이 두 가지 기술 덕분에 은행들은 마침내 규제와 프라이버시라는 가장 큰 족쇄를 풀고 마음껏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잠시만요. 정리해보니 이건 제가 알던 오라클 프로젝트가 전혀 아닌데요? 그렇죠. CCAP라는 국제 통역사를 통해 서로 다른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고 그 위에서 런타임 환경이라는 슈퍼컴퓨터로 복잡한 금융 거래를 실행하는데 내장된 변호사와 보안 요원이 규제와 프라이버시까지 전부 알아서 처리해준다. 이건 거의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금융 운영 체제 OS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너무 나간 건가요? 아니요, 전혀요.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 정말요? 데이터 공급, 체인 간 연결, 결제 및 정산 실행, 규제 준수까지 온체인 금융에 필요한 거의 모든 핵심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운영체제. 그게 바로 2025년 체인링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강력한 금융 OS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어떤 분야의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더욱 거세질 거예요. 첫째는 단연 토큰화 자산, 토크나이즈드 에세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토큰화 자산. 네, 이제 시작이죠. 부동산, 미술품, 채권, 탄소 배출권 등 현실 세계의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형태로 발행되고 24시간 거래되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거예요. 와, 이때 모든 자산의 실시간 가치를 평가하고 증명하는데 체인링크의 오라클은 혈액처럼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흐름은 어떤 걸까요? 기관 전용 온체인 서비스의 확산이에요. 모든 금융 서비스를 누구나 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요. 기관들의 인맷에 맞게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극도로 강화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콘소시엄 블록체인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거예요. 이때 CCIP가 이들 폐쇄적인 내부망과 외부 생태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관문 역할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도 더 큰 그림에서의 경쟁을 말씀하실 것 같네요. 맞아요. 바로 글로벌 표준 전쟁의 서막이죠. 표준 전쟁. 네.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가 온체인으로 이동하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과연 어떤 기술 스택이 미래 금융의 표준, 즉 인터넷의 TCP/IP 같은 역할을 차지할 것인지를 둘러싼 전쟁이 본격화될 거예요. 체인링크가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다른 거대 기술 기업이나 컨소시엄의 도전도 만만치 않겠죠. 2020년은 이 표준 전쟁의 향방을 가늠할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이제 체인링크를 수많은 코인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게 명확해지네요. 네, 그 시각에서 벗어나야죠.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트면 당연히 맑은 물이 나올 거라고 믿지만 그 뒤에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한 상수도 배관 시스템이 있는지 평소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전혀 생각 안 하죠. 체인링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바로 그 금융의 배관과 같은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완벽한 비유예요. 그 비유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보편적인 언어와 규칙, 즉 금융의 에스페란토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술 속에서 그 미래 금융의 청사진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